전 세계가 발칵 뒤집혔습니다. 독도에 자위대를 주둔시키겠다며 유엔에서 선전포고를 한 일본. 중국마저 공개석상에서 한국 편을 들며 일본을 공격했지만 정작 당사자인 한국은 이상하리만치 침묵했습니다. 일본은 한국이 겁을 먹었다며 비웃었죠. 하지만 그것은 완벽한 착각이었습니다. 한국 대표가 말없이 꺼내든 낡은 문서 한 장. 그 속에 담긴 2개의 서명을 확인한 순간 미국 대표는 일본의 손을 뿌리쳤고 다카이치 총리는 그 자리에서 무너져 내렸습니다. 일본의 정치적 영웅과 미국이 70년 전 한국과 맺었던 비밀 약속. 전 세계가 경악하고 일본이 파멸한 그 7분간의 진실 지금 공개합니다. 솔직히 말씀드리죠. 저는 그날 아침까지만 해도 한국이 불쌍하다고 생각했습니다. 아니, 정확히 말하면 좀 안타까웠죠. 외교라는 게 원래 그렇습니다. 정인이 도덕이니 하는 건 교과서에나 나오는 얘기고 현실은 철저한 힘의 논리니까요. 제 이름은 제임스 베넷. 미 국무부 동아시아태평양 차관보입니다. 긴 직함 떼고 쉽게 말하면 백악관의 지시를 받아 한국, 일본, 중국 사이에서 줄타기를 하는 실무 책임자라는 뜻이죠. 지난 20년간 저는 수많은 외교 전쟁터를 누볐습니다. 북한의 미사일 도발, 중국의 무역 보복, 일본의 과거사 망언. 하지만 2025년 11월 뉴욕 유엔 본부에서 벌어진 그 사건만큼 제 등골을 서늘하게 만든 적은 없었습니다. 그날은 유엔 총회가 열리는 날이었습니다. 하지만 공기는 평소와 달랐어요. 마치 화약고에 불이 붙기 직전의 냄새가 났거든요. 원인은 단 한 사람, 일본의 신임 총리 다카이치 사나이 때문이었습니다. 그녀는 취임하자마자 미친 듯이 폭주했습니다. 마치 브레이크가 고장난 덤프트럭 같았죠. 독도는 일본 고유의 영토다. 더 이상 한국의 불법 점거를 묵과하지 않겠다. 여기까진 늘 하던 소리라 무시했습니다. 그런데 이번엔 달랐어요. 그녀는 말로만 떠든 게 아니었습니다. 실제로 일본 해상자위대 호위함 2척을 독도 인근 12해리까지 접근시켰습니다. 이건 전쟁을 하겠다는 소리나 다름없었죠. 한국 해군이 즉각 출동했고 동해 바다 위에는 일촉즉발의 긴장감이 감돌았습니다. 거기서 끝이 아니었습니다. 그녀는 건드려서는 안 될 또 하나의 영린을 건드렸습니다. 바로 중국이었죠. 대만 유사시는 곧 일본의 존립 위기다. 자위대는 대만 방어를 위해 즉각 개입할 것이다. 미국인인 저조차도 그 뉴스를 보고 먹던 커피를 뿜을 뻔했습니다. 중국의 시진핑 주석이 경로했고 베이징에서는 일본 대사관 앞에 화염병이 날아들고 있었습니다. 일본은 지금 동시에 2개의 전쟁을 시작한 겁니다. 한국 그리고 중국을 상대로 말이죠. 백악관은 난리가 났습니다. 대통령은 저에게 밤새도록 전화를 걸어 소리를 질렀습니다. 제임스, 다카이치 그 여자 대체 왜 저러는 거야? 지금 당장 통제해. 한미일 공조가 깨지면 중국을 어떻게 막냐고. 저라고 뭐 뾰족한 수가 있겠습니까? 저는 짐을 싸들고 급히 뉴욕으로 날아왔습니다. 유엔 총회 연설 전에 다카이치를 만나 그녀를 진정시켜야 했으니까요. 총회 시작 3시간 전 유엔 본부 근처의 한 호텔 스위트룸. 저는 다카이치 총리와 마주 앉아 있었습니다. 그녀의 표정은 자신만만하다 못해 거만해 보였습니다. 그녀의 옆에는 제가 이 이야기의 또 다른 주인공이라고 부르고 싶은 남자, 통역관 사토 켄지가 앉아 있었죠. 그는 불안한 눈빛으로 저와 다카이치를 번갈아 보고 있었습니다. 제가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최대한 정중하지만 단호하게요. 총리님, 우려는 충분히 이해하지만 이번 독도 함정 파견은 너무 나갔습니다. 한국 내 여론이 최악입니다. 윤 대통령도 더 이상은 참기 힘들 겁니다. 함대를 물리십시오. 다카이치는 찻잔을 내려놓으며 코웃음을 쳤습니다. 미스터 베넷, 당신은 아직도 한국을 모르는군요. 그들은 짓기만 할 뿐 물지는 못합니다. 우리가 강하게 나가면 결국 미국 뒤로 숨을 겁쟁이들이죠. 하지만 중국까지 자극하셨습니다. 시진핑 주석이. 그녀가 내 말을 끊었습니다. 그래서 미국이 필요한 거 아닙니까? 우리가 대만 문제에 이렇게 적극적으로 나서는데 미국이 우리를 지켜주지 않으면 누가 지켜줍니까? 이번 유엔 연설에서 미국은 확실하게 일본 편을 들어줘야 합니다. 그녀의 논리는 기가 막혔습니다. 자신이 저지른 불장난을 미국 보고 꺼달라는 신보였죠. 하지만 더 화가 나는 건 제가 그 말을 거절할 수 없다는 현실이었습니다. 미국의 대중국 전략에서 일본은 없어서는 안 될 핵심 파트너였으니까요. 저는 이를 악물고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겠습니다. 미국은 일본의 안보를 지지합니다. 하지만 조건이 있습니다. 유엔 연설 수위는 조절하세요. 한국을 너무 자극하지 마십시오. 다카이치는 승리자의 미소를 지었습니다.
걱정 마세요. 아주 우아하게 밟아줄 테니까요. 호텔을 나오는 제 발걸음은 천근만근이었습니다. 이제 남은 건 하나, 피해자인 한국을 설득하는 일이었습니다. 솔직히 이 부분이 가장 껄끄러웠습니다. 뺨은 일본이 때렸는데 미국인인 제가 가서 그냥 좀 참으세요 라고 말해야 하는 상황이니까요. 유엔 본부 로비 구석에 마련된 비공개 회담장. 한국 측 대표인 최정훈 주유엔 대사가 저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는 평소 온화한 성품의 외교관이었지만 오늘만큼은 저를 잡아먹을 듯 노려볼 거라 예상했습니다. 그런데 문을 열고 들어간 순간 저는 제 눈을 의심했습니다. 최 대사는 창밖의 이스트 강을 바라보며 여유롭게 커피를 마시고 있었습니다. 분노, 억울함? 그런 건 전혀 찾아볼 수 없었죠. 오히려 너무 평온해서 소름이 끼칠 정도였습니다. 아, 베넷 차관보님. 오셨습니까? 그가 부드럽게 웃으며 악수를 청했습니다. 저는 당황해서 헛기침을 했습니다. 최 대사님. 상황이 많이 안 좋습니다. 일본이 이번 총회에서 독도 문제를 국제사법재판소로 가져가자고 제안할 겁니다. 거기에 대고 자위대 주둔권까지 언급할 예정이고요. 저는 그가 책상을 치며 화를 낼 거라 생각하고 미리 준비해둔 변명들을 머릿속으로 정리했습니다. 한미일 공조가 중요하다. 미국이 뒤에서 일본을 말리겠다. 이번 한 번만 참아달라. 하지만 최 대사의 반응은 제 예상을 완전히 빗나갔습니다. 네,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라고 하십시오. 네. 방금 뭐라고 하셨습니까? 저는 제가 영어를 잘못 들은 줄 알았습니다. 일본이 하고 싶은 대로 하게 두겠다는 뜻입니다. 떠들고 싶으면 떠들라고 하세요. 아니, 최 대사님. 지금 그게 무슨. 한국 국민들이 가만히 있지 않을 텐데요? 그리고 우리 미국 입장에서도 한국이 너무 강하게 반발하면 곤란. 최 대사가 손을 들어 제 말을 막았습니다. 그리고 제 쪽으로 몸을 기울이며 나지막히 말했습니다. 베넷 차관보님. 우리 한국에는 EJ라는 말이 있습니다. 오랑캐로 오랑캐를 잡는다. 뭐 그런 뜻이죠. 그게 무슨. 이번 총회 아주 재밌어질 겁니다. 미국은 그저 관람만 하시면 됩니다. 아, 그리고 한 가지 부탁이 있습니다. 그의 눈빛이 순식간에 날카롭게 변했습니다. 방금 전에 온화한 노신사는 온데간데 없었죠. 마치 사냥감을 노리는 맹수의 눈빛이었습니다. 마지막 순간에 당신 내 국무부 문서보관소에 있는 파일 번호 51 SF09를 확인해 주십시오. 파일 번호 51. 그게 뭡니까? 때가 되면 알게 될 겁니다. 미국이 진정한 동맹이라면 그 문서에 적힌 대로만 해주시면 됩니다. 그게 제임스, 당신이 할 일의 전부입니다. 최 대사는 그 알 수 없는 말만 남기고 회담장을 빠져나갔습니다. 저는 멍하니 그가 남긴 커피잔만 바라봤습니다. 파일 번호 51 SF09. 국무부에 20년을 있었지만 처음 듣는 코드였습니다. 뭔가 찝찝했습니다. 한국이 저렇게 나올 때는 보통 둘 중 하나거든요. 진짜 포기했거나 아니면 상대를 확실하게 죽일 준비를 마쳤거나. 그리고 오후 2시. 드디어 유엔 총회가 시작되었습니다. 전 세계 193개국 대표들이 꽉 들어찬 회의장은 웅성거림으로 가득했습니다. 기자석은 이미 만석이었고 카메라 플래시가 쉴 새 없이 터졌습니다. 오늘의 주인공 다카이치 총리의 순서가 다가오고 있었으니까요. 저는 미국 대표단 자리에 앉아 일본 쪽을 힐끔 쳐다봤습니다. 다카이치는 꼿꼿한 자세로 앉아 원고를 검토하고 있었고 그 뒤에 앉은 통역관 켄지는 손수건으로 계속 땀을 닦고 있더군요. 반면 한국 쪽은 조용했습니다. 최 대사는 마치 명상을 하듯 눈을 감고 팔짱을 끼고 있었습니다. 저 여유는 대체 어디서 나오는 걸까요? 허세일까요? 다음은 일본 대표 다카이치 사나의 총리의 연설이 있겠습니다. 사회자의 안내 멘트와 함께 다카이치가 연단으로 걸어나갔습니다. 또각또각. 하이힐 소리가 유난히 크게 울렸습니다. 그녀가 마이크 앞에 서자 회의장에 정적이 흘렀습니다. 존경하는 의장 그리고 각국 대표 여러분. 그녀의 연설은 처음엔 평이하게 시작되었습니다. 세계 평화, 기후위기, 뭐 그런 뻔한 레퍼토리였죠. 하지만 5분쯤 지났을까 그녀의 목소리 톤이 바뀌었습니다. 올 것이 온 겁니다. 하지만 진정한 평화는 법치 위에서만 가능합니다. 지금 동북아시아에는 국제법을 무시하고 타국의 고유 영토를 불법으로 점거한 나라가 있습니다. 회의장이 술렁이기 시작했습니다. 카메라들이 일제히 한국 대표단을 비췄습니다. 하지만 최 대사는 여전히 눈을 감은 채였습니다. 다카이치는 탄력을 받은 듯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대한민국은 역사적으로, 지리적으로, 국제법적으로 명백한 일본의 영토인 다케시마를 70년 넘게 불법 점거하고 있습니다. 이에 일본 정부는 선언합니다. 우리는 다케시마에 대한 행정권을 회복하기 위해 일본 자위대의 상시 주둔을 포함한 모든 조치를 취할 것입니다. 쾅! 그녀가 연설대를 주먹으로 내리쳤습니다. 회의장은 아수라장이 되었습니다. 이건 단순한 영유권 주장이 아니라 사실상의 선전포고였으니까요. 북한 대표가 비웃듯 킬킬거렸고 유럽 국가 대표들은 심각한 표정으로 서로 귓속말을 주고받았습니다. 저는 이 말을 짚었습니다. 아, 기어이 저지르는구나. 이 미친 여자. 다카이치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또한 일본은 이 문제를 국제사법재판소에 정식으로 제소할 것입니다. 만약 한국이 떳떳하다면 재판을 피할 이유가 없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녀는 대놓고 한국 대표석을 손가락으로 가리켰습니다. 도발이었습니다. 전 세계가 보는 앞에서 너희 쫄았지? 라고 시비를 거는 거였죠. 보통 이쯤 되면 한국 대표가 자리를 박차고 일어나 고성을 지르거나 퇴장하는 게 수순입니다. 저는 조마조마한 심정으로 최 대사를 봤습니다. 그런데 최 대사는 웃고 있었습니다. 그건 비웃음도 헛웃음도 아니었습니다. 마치 유치원 학예회에서 떼를 쓰는 아이를 바라보는 할아버지의 미소 같았습니다. 그는 천천히 눈을 뜨고 옆에 앉은 보좌관에게 무언가 짧게 지시를 내렸습니다. 그 순간 예상치 못한 곳에서 폭탄이 터졌습니다. 이에 있습니다. 쩌렁쩌렁한 고함 소리가 회의장을 뒤흔들었습니다. 한국 대표석이 아니었습니다. 다카이치의 연설을 끊고 일어선 사람은 다름 아닌 중국의 왕이 외교부장이었습니다. 다카이치의 얼굴이 일그러졌습니다. 지금 연설 중입니다. 외교적 결례를 범하지 마십시오. 왕이 부장은 아랑곳하지 않고 마이크를 잡았습니다. 그의 얼굴은 붉게 상기되어 있었고 손에는 두툼한 서류 뭉치가 들려 있었습니다. 결례? 침략의 역사를 부정하고 남의 나라 땅을 뺏으려는 제국주의 망령에게 지킬 예의 따윈 없다. 유엔은 평화를 사랑하는 국가들의 모임이지 전범들의 놀이터가 아니다. 말 조심하십시오. 일본은 평화헌법을 준수하는 평화헌법? 웃기지 마라. 왕이 부장이 손짓하자 회의장 대형 스크린 화면이 바뀌었습니다. 다카이치 총리가 과거 야스쿠니 신사를 참배하는 사진, 그리고 며칠 전 대만 유사는 일본의 위기라고 발언했던 뉴스 영상이 대문짝만하게 떴습니다. 보시오. 이 여자가 바로 아시아의 평화를 위협하는 주범이오. 남의 나라 영토인 독도를 탐내고 이제는 하나의 중국 원칙까지 무시하며 대만 문제에 개입하려 한다. 일본이 유엔 상임이사국이 되고 싶다고? 꿈. 깨라. 나치 독일이 부활해서 유럽을 지배하겠다고 하면 너희는 찬성하겠나? 중국의 딜이 꽂히기 시작했습니다. 아주 매서웠습니다. 아프리카와 남미 국가대표들이 고개를 끄덕이기 시작했습니다. 일본의 로비 자금을 받았던 몇몇 국가들조차 분위기가 험악해지자 슬금슬금 눈을 피했습니다. 다카이치는 당황한 기색이 역력했습니다. 한국을 때리려고 나왔는데 엉뚱하게 중국이라는 거인에게 뺨을 맞은 격이니까요. 그녀는 급히 저를 쳐다봤습니다. 도와줘. 미국이 나서서 저 미친 중국인을 막아달란 말이야. 그녀의 눈빛이 그렇게 외치고 있었습니다. 저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예, 나서야죠. 그게 제 일이니까요. 저는 마이크를 켜려고 손을 뻗었습니다. 의장, 미국 대표로서 발언권을 요청합니다. 회의 진행을 방해하는 그때였습니다. 제 핸드폰이 징하고 진동했습니다. 발신자는 최정훈, 한국 대사였습니다. 저는 멈칫했습니다. 바로 저만치 앞에 앉아 있는데 왜 문자를? 저는 책상 아래로 몰래 핸드폰을 확인했습니다. 문자는 짧았습니다. 지금입니다. 50일 SF09. 그 순간 최 대사가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회의장의 시선이 중국과 일본의 말싸움에서 침묵을 깬 한국 대표에게로 쏠렸습니다. 왕이 부장도 입을 다물었습니다. 다카이치도 씩씩거리며 최 대사를 노려봤습니다. 드디어 입을 여시는군요. 겁쟁이처럼 숨어있는 줄 알았는데. 다카이치가 비꼬았습니다. 최 대사는 천천히 연단으로 걸어 나왔습니다. 그의 손에는 아무런 원고도 없었습니다. 오직 낡아 빠진 가죽 서류 가방 하나뿐이었죠. 그는 연단에 서서 한참 동안 다카이치를 응시했습니다. 그리고 마이크에 대고 아주 낮은 하지만 회의장 구석구석까지 들리는 선명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다카이치 총리, 당신은 방금 국제법을 이야기했습니다. 그리고 증거를 이야기했죠. 그렇습니다. 한국은 아무런 법적 근거 없이. 법적 근거라. 최 대사가 가죽 가방을 열었습니다.
우리가 그동안 침묵했던 건 증거가 없어서가 아닙니다. 이웃나라인 일본의 체면을 지켜주기 위한 마지막 배려였습니다. 배려? 웃기는 소리. 하지만 당신이 그 배려를 원하지 않는다면, 그리고 당신의 스승이자 일본 보수의 상징인 분을 당신 손으로 부정하고 싶다면 보여드리죠. 최 대사가 누렇게 바랜 종이 한 장을 꺼내 높이 들었습니다. 1951년 9월 샌프란시스코 강화 조약 체결 직전 미 국무부 회의실에서 작성된 비공개 부속 합의서 원본입니다. 회의장이 술렁거렸습니다. 샌프란시스코 조약? 그건 현대 한일 관계의 기원이 되는 조약입니다. 거기에 비공개 합의서가 있었다고? 저도 처음 듣는 이야기였습니다. 최 대사가 계속했습니다. 이 문서에는 당시 미국 국무장관 딘 애치슨 그리고 일본 총리 요시다 시게루의 친필 서명이 들어있습니다. 내용은 단 한 줄입니다. 그는 종이를 펼쳐 카메라 앞에 들이밀었습니다. 스크린에 그 낡은 종이가 확대되어 비쳤습니다. 리앙쿠르 암, 즉 독도는 한국의 고유한 영토임을 재확인하며 일본은 이에 대한 어떠한 권리 주장도 영구히 포기한다. 다카이치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거짓말. 조작이야. 그런 문서가 있을 리 없어. 그녀가 소리쳤습니다.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요시다 시게루는 지금의 일본 자민당을 만든 전설적인 인물이자 다카이치가 정치적 스승으로 모시는 사람의 할아버지뻘 되는 존재였으니까요. 그가 독도를 포기했다는 게 사실이라면 다카이치의 모든 정치적 명분은 사라지는 겁니다. 조작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최 대사가 저를 쳐다봤습니다. 아니, 정확히는 제 옆에 놓인 마이크를 쳐다봤습니다. 미국 대표단에 묻습니다. 1951년 작성된 파일 번호 51SF09. 지금 즉시 확인해 주십시오. 이 문서가 가짜입니까? 모든 시선이 저에게 꽂혔습니다. 수백 대의 카메라, 각국 대표들의 호기심 어린 눈빛, 그리고 다카이치의 절박한 시선까지. 제 심장이 미친 듯이 뛰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떨리는 손으로 국무부 보안 서버에 접속했습니다. 51SF09. 검색 버튼을 눌렀습니다. 로딩 바가 돌아가는 그 1, 2초가 마치 1년처럼 느껴졌습니다. 띠링. 결과가 떴습니다. 탑시크릿 해제 등급 대통령 승인 필요. 제목 미일 영토 문제에 관한 부속 합의. 상태 원본 보관 중. 있었습니다. 진짜였습니다. 화면에 뜬 문서의 디지털 스캔본은 지금 최 대사가 들고 있는 저 종이와 토시 하나 틀리지 않고 정확히 일치했습니다. 이럴 수가. 한국은 이걸 70년 동안 숨기고 있었던 겁니다. 일본이 독도는 우리 땅이라고 우길 때마다, 교과서를 왜곡할 때마다 그들은 이 종이 한 장을 만지작거리며 웃고 있었던 겁니다. 언젠가 일본이 선을 넘는 날 그들의 숨통을 단번에 끊어버리기 위해서. 그리고 오늘이 바로 그날이었습니다. 미스터 베넷, 말해줘요. 가짜라고. 저건 한국이 위조한 거라고. 다카이치가 비명을 지르듯 저를 불렀습니다. 그녀의 눈에는 눈물이 고여 있었습니다. 그녀도 직감한 겁니다. 저게 진짜라면 자신은 끝이라는 걸. 저는 고개를 들어 다카이치를 보았습니다. 그리고 최 대사를 보았습니다. 최 대사는 여전히 옅은 미소를 띤 채 저를 보고 있었습니다. 자, 미국. 선택하십시오. 거짓을 옹호하는 공범이 될 겁니까? 아니면 진실을 말하는 심판관이 될 겁니까? 그의 눈빛이 그렇게 묻고 있었습니다. 제 머릿속 계산기는 빠르게 돌아갔습니다. 일본은 중요한 동맹입니다. 하지만 이미 중국에게 난타당해 너덜너덜해진 상태입니다. 게다가 대만 발언으로 바이든 행정부의 심기까지 건드렸죠. 반면 한국은 이 결정적인 증거를 들이밀면서도 마지막까지 미국의 입을 통해 확인받으려 하고 있습니다. 미국의 권위를 세워주는 겁니다. 명분과 실리 어느 쪽을 봐도 답은 명확했습니다. 저는 결심했습니다. 70년 된 이 낡은 폭탄의 뇌관을 터뜨리기로. 저는 천천히 마이크 앞으로 몸을 숙였습니다. 침을 한번 꿀꺽 삼키고 전 세계를 향해 입을 열었습니다. 미 합중국 정부를 대표하여 확인해드리겠습니다. 회의장이 죽은 듯이 고요해졌습니다. 방금 대한민국 대표가 제시한 문서는. 저는 다카이치와 눈을 마주쳤습니다. 그녀의 동공이 심하게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미 국무부 공식 기록에 존재하는 진본과 정확히 일치합니다. 다카이치의 입에서 바람 빠지는 소리가 났습니다. 그녀의 몸이 휘청거렸습니다. 하지만 저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이왕 손절할 거라면 확실하게 끊어내야 했으니까요. 또한 이 문서에 서명된 요시다 시게루 전 총리의 서약은 유효합니다. 따라서 미국 정부는
독도에 대한 한국의 영유권이 국제법적으로 그리고 역사적으로 정당하다고 인정합니다. 일본의 주장은 기각합니다. 쾅, 쾅, 쾅. 마지막 확인 사살이었습니다. 다카이치는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저를 쳐다보더니 이내 다리에 힘이 풀려 그 자리에 주저앉고 말았습니다. 그녀를 부축하려는 통역관 켄지의 손도 덜덜 떨리고 있었습니다. 그 순간 회의장은 폭발했습니다. 중국 대표단이 책상을 치며 환호했고 다른 나라 대표들도 기립박수를 보냈습니다. 그건 단순한 환호가 아니었습니다. 오만한 강대국의 몰락과 침묵으로 일관하던 약소국의 통쾌한 승리에 대한 경의였죠. 저는 마이크를 끄고 의자에 등을 기대었습니다. 등 뒤로 식은땀이 흐르고 있었습니다. 쓰러진 다카이치 위로 카메라 플래시가 쏟아지는 광경을 보며 저는 속으로 중얼거렸습니다. 다카이치, 당신은 상대를 잘못 골랐어. 한국은 당신들이 생각하는 그런 만만한 나라가 아니야. 소란스러운 회의장 한가운데 여전히 단상에 서 있는 최 대사가 보였습니다. 그는 환호하는 군중을 향해 가볍게 목례를 하고는 조용히 그 낡은 문서를 다시 가방에 넣고 있었습니다. 마치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이. 그 모습이 어찌나 거대해 보이던지 저도 모르게 마른 침을 삼켰습니다. 세계의 질서가 바뀌는 순간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중심엔 종이 한 장으로 거함을 침몰시킨 대한민국이 있었습니다. 핵폭탄이 터지면 가장 무서운 건 폭발 그 자체가 아닙니다. 폭발 직후 찾아오는 낙진이죠. 소리 없이 내려앉아 모든 생명체의 숨통을 끊어놓는 그 죽음의 제 말입니다. 2025년 11월의 그날 오후 유엔 총회장은 바로 그 낙진으로 뒤덮였습니다. 이건. 단상 위에서 들려온 외마디 비명은 짐승의 울음소리와 비슷했습니다. 다카이치 사나에. 불과 10분 전까지 강한 일본을 외치며 독도를 집어삼킬 듯 굴던 철의 여인은 이제 바닥에 주저앉아 헐떡이는 노파에 불과했습니다. 그녀의 손은 허공을 휘젓고 있었고 초점 잃은 눈동자는 갈 곳을 잃은 채 흔들렸습니다. 의무팀이 들 것을 들고 뛰어 올라가는 동안 저는 그 아수라장 속에서 기묘한 광경을 목격했습니다. 다카이치의 최측근이자 수석 통역관인 사토 켄지. 그는 쓰러진 총리를 부축하는 대신 바닥에 떨어진 다카이치의 연설 원고를 물끄러미 내려다보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아주 천천히 고개를 들어 저와 눈을 마주쳤습니다. 그의 눈빛은 절망이 아니었습니다. 해방이었습니다. 썩은 환부가 드디어 터졌다는 후련함과 조국이 끝장났다는 비참함이 뒤섞인 기괴한 표정이었죠. 켄지는 입모양으로 저에게 무언가 중얼거렸습니다. 소리는 들리지 않았지만 저는 본능적으로 읽어낼 수 있었습니다. 게임 끝. 다카이치가 실려나간 직후 회의장은 통제 불능 상태가 되었습니다. 기자들은 펜스 라인을 뚫고 한국 대표석으로 돌진했습니다. 질문들이 빗발쳤습니다. 최 대사님, 그 문서의 존재를 언제부터 알고 계셨습니까? 일본이 그동안 이 사실을 은폐했다는 겁니까? 미국과의 사전 조율이 있었던 겁니까? 수십 개의 마이크가 최정훈 대사의 얼굴 앞에 들이밀어졌습니다. 보통의 외교관이라면 이 승리의 순간을 만끽하며 일본을 비난하는 성명을 발표했을 겁니다. 일본은 사죄하라, 역사를 잊은 민족에게 미래는 없다 같은 감정적인 멘트들 말이죠. 하지만 최 대사는 달랐습니다. 그는 쏟아지는 플래시 세례 속에서 묵묵히 서류 가방을 챙겼습니다. 그리고 딱 한마디, 건조하기 짝이 없는 한마디를 남기고 회의장을 빠져나갔습니다. 진실은 때로는 침묵 속에서 더 크게 말하는 법입니다. 오늘은 더 이상 드릴 말씀이 없습니다. 그 뒷모습은 섬뜩할 정도로 차가웠습니다. 승리자의 환호조차 허락하지 않는 완벽한 무시. 그것은 일본에게 너희는 이제 우리의 말상대조차 되지 않는다는 사형 선고나 다름없었습니다. 저는 급히 회의장 뒤편에 마련된 VIP 대기실로 향했습니다. 백악관에 긴급 호출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복도를 지나가며 들려오는 소리들은 이 사태가 단순히 유엔 회의장 안에서 끝날 일이 아님을 예고하고 있었습니다. 대기실 옆방 일본 대표단실에서는 고성이 오가고 있었습니다. 도쿄 연결해. 당장 관방장관 바꾸란 말이야. 외무성 놈들은 뭐 한 거야? 1951년 문서? 그런 게 있다는 걸 왜 몰랐어? 벽 너머로 들리는 일본 외교관들의 목소리는 패닉 그 자체였습니다. 저는 잠시 멈춰서서 그들의 절규를 엿들었습니다. 그들은 아직도 상황 파악을 못하고 있었습니다. 이 사태의 본질은 문서를 몰랐던 정보력의 부재가 아닙니다. 자신들이 믿었던 신화의 붕괴였죠. 그때 누군가 일본 대표단실 문을 박차고 나왔습니다. 켄지였습니다. 그는 넥타이를 느슨하게 풀고 한 손에는 담배 한 갑을 쥐고 있었습니다.
유엔 건물 내부는 금연이지만 지금 그에게 규칙 따위는 중요해 보이지 않았습니다. 미스터 베넷. 그가 저를 불렀습니다. 복도 구석 자판기 옆으로 저를 이끈 그는 떨리는 손으로 담배에 불을 붙였습니다. 축하합니다. 미국은 현명한 선택을 했더군요. 연기를 길게 내뱉는 그의 얼굴은 헬쑥했습니다. 켄지, 자네 괜찮나? 괜찮을 리가요. 방금 도쿄 본부와 통화했는데 자민당 당사는 지금 초상집 분위기랍니다. 아니, 지옥이 있다면 거기가 지옥이겠죠. 그가 쓴웃음을 지으며 핸드폰 화면을 제게 보여주었습니다. 일본 포털 사이트 야후 재팬의 실시간 메인 화면이었습니다. 속보, 요시다 시게루 전 총리, 독도 포기 서명 확인. 일본 보수의 뿌리가 부정당했다. 충격, 다카이치 총리 실신, 스승에게 배신당했다. 우익단체, 자민당사 앞집결. 다카이치는 할복하라, 요시다 동상 철거하라. 제가 예상했던 것보다 상황은 훨씬 심각했습니다. 베넷 차관보님, 당신도 알다시피 요시다 시게루는 전후 일본을 재건한 국부이자 자민당의 정신적 지주입니다. 아베 전 총리도 다카이치 총리도 모두 요시다 독트린의 후계자를 자처하며 정치를 해왔죠. 켄지의 목소리에 물기가 어렸습니다. 그런데 그 신이 제 손으로 독도를 한국 땅이라고 인정했다는 문서가 나왔습니다. 그것도 미국 국무장관과 함께 서명한 공식 문서로요. 이건 단순히 영토를 잃은 게 아닙니다. 일본 보수 정치의 정통성이 통째로 부정당한 겁니다. 다카이치는 지금 독도를 뺏긴 총리가 아니라 가짜 신을 섬긴 사이비 교주가 되어버린 거죠. 소름이 돋았습니다. 최정훈 대사의 노림수가 바로 이것이었습니다. 단순히 독도는 우리 땅이라고 주장하는 문서를 내밀었다면 일본은 날조다, 강요에 의한 서명이다라고 우겼을 겁니다. 하지만 최 대사는 일본이 가장 숭배하는 인물 요시다 시게루의 서명을 가져왔습니다. 일본 스스로 자신들의 영웅을 부정하게 만든 것입니다. 이것은 자가당착의 덫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어떻게 되는 건가? 제 질문에 켄지는 담배꽁초를 바닥에 비벼 껐습니다. 내각 총사퇴는 기본이고 아마 자민당은 공중분해될 겁니다. 우익들은 배신감에 치를 떨며 서로를 죽일 듯이 물어뜯겠죠. 70년 동안 쌓아올린 일본의 정치 시스템이 오늘 그 종이 한 장에 의해 리셋 버튼이 눌린 겁니다. 그는 비틀거리며 복도 끝으로 사라졌습니다. 한국이 부럽군요. 저런 외교관이 있다는 게. 라는 혼잣말을 남기고 저는 켄지의 뒷모습을 보며 전율을 느꼈습니다. 한국은 피 한 방울 흘리지 않고 총알 한 발 쏘지 않고 적장에 목을 벤 것도 모자라 적의 성을 내부에서부터 무너뜨린 것입니다. 대기실로 들어온 저는 TV를 켰습니다. 전 세계 뉴스 채널이 난리가 났습니다. CNN의 앤더슨 쿠퍼는 흥분한 목소리로 보도하고 있었습니다. 믿을 수 없는 반전입니다. 침묵의 외교라 불리던 한국의 전략이 사실은 가장 치명적인 스나이퍼 전략이었음이 밝혀졌습니다. 일본 다카이치 정권은 사실상 오늘부로 식물 상태가 되었습니다. BBC는 런던의 국제법 전문가를 연결해 분석하고 있었습니다. 이 문서는 스모킹건을 넘어선 핵폭탄입니다. 샌프란시스코 조약의 해석을 완전히 뒤집는 결정적 증거죠. 국제사법재판소에 갈 필요도 없습니다. 게임은 끝났습니다. 하지만 가장 흥미로운 반응은 역시 중국이었습니다. CCTV 화면에는 왕이 외교부장이 기자회견을 하는 모습이 나왔습니다. 그는 평소의 근엄한 표정이 아닌 묘하게 신난 표정이었습니다. 오늘 유엔 회의장에서 정의가 실현되었습니다. 일본 군국주의자들은 자신들의 조상이 저지른 약속조차 기억하지 못하는 치매 환자임이 증명되었습니다. 한국 동지들의 끈기와 지혜의 경의를 표합니다. 아, 그리고 일본은 이제 유엔 상임이사국 꿈은 꾸지도 마십시오. 거짓말쟁이에게 줄 의자는 없습니다. 왕이 부장은 통쾌하다라는 중국어 표현을 3번이나 썼습니다. 중국은 손 안 대고 코를 푼 격이니 이보다 좋을 순 없겠죠. 그때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으로부터 암호화된 화상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제임스, 상황 보고해. 화면 속 보좌관의 표정은 심각했습니다. 보시다시피 일본은 KO패 당했습니다. 회생 불가능해 보입니다. 다카이치는 아마 오늘 밤을 넘기기 힘들 것 같습니다. 정치적 생명 말입니다. 알아. 도쿄 지부 보고에 따르면 자민당 내 비주류 파벌들이 벌써 다카이치 탄핵을 준비 중이라더군. 그보다 더 큰 문제가 생겼어. 더 큰 문제요? 경제야. 월스트리트가 움직이기 시작했어. 보좌관이 보내준 데이터를 확인한 저는 헛웃음을 터뜨렸습니다. 뉴욕 증시, 도쿄 증시 선물 지수가 폭락하고 있었습니다. 이유는 간단했습니다. 신뢰의 위기.
한국과의 총리가 국제 무대에서, 그것도 가장 중요한 동맹국인 미국 앞에서 거짓말을 하다가 들켰습니다. 게다가 자국 영토라고 주장하던 근거가 자신들의 국부에 의해 부정당했습니다. 글로벌 투자자들에게 이것은 단순한 영토 분쟁이 아니었습니다. 일본 정부의 공식 발표는 믿을 수 없다는 시그널이었죠. 블룸버그 통신 헤드라인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일본 국채 투매 현상. 거짓말하는 정부의 채권은 휴지 조각이다. 무디스, 일본 국가신용 등급 강등 검토. 지정학적 리스크 및 거버넌스 붕괴. 독도 바다 밑에 묻혀있던 것이 가스하이드레이트뿐만이 아니었습니다. 일본 경제를 지탱하던 무한한 신뢰라는 지반 자체가 독도 문제와 엮여 있었고 한국은 그 지반을 폭파시켜 버린 것입니다. 엔화 가치가 실시간으로 곤두박질치고 있었습니다. 1달러당 160엔을 넘어 170엔을 향해 가고 있었습니다. 일본 중앙은행이 개입하려 해도 이미 시장의 공포를 막을 순 없어 보였습니다. 제임스, 지시를 내린다. 당장 최정훈 대사를 만나. 그리고 물어봐. 이게 끝인지 아니면 더 있는지. 더 있다니요? 한국 애들이 문서 한 장만 가지고 왔을 것 같아? 저 정도로 치밀하게 준비했다면 2차, 3차 공격 카드가 더 있을 수도 있어. 만약 일본 경제가 여기서 더 무너지면 우리 미국 경제에도 타격이 와. 가서 협상해. 일본을 저 정도에서 살려주는 조건으로 한국이 원하는 게 뭔지 알아오라고. 전화가 끊겼습니다. 저는 넥타이를 거칠게 풀었습니다. 1시간 전까지만 해도 제가 갑이었는데 이제는 제가 을이 되어 한국 대사를 찾아가야 하는 처지가 되었습니다. 오후 5시. 저는 UN 한국 대표부 사무실 문을 두드렸습니다. 최정훈 대사는 집무실 소파에 앉아 한국 뉴스 채널을 보고 있었습니다. 화면 속 서울 광화문 광장은 태극기를 든 시민들의 환호 물결로 가득했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베넷 차관보님. 예상보다 일찍 오셨군요. 그는 차를 한 잔 따르며 저를 맞이했습니다. 그의 여유로운 태도가 이제는 무섭게 느껴졌습니다. 최 대사님. 아니, 정훈 형님이라고 불러도 되겠습니까? 저는 짐짓친근한 척 접근했습니다. 하지만 최 대사는 웃으며 고개를 저었습니다. 공무 중엔 직함으로 부르시죠. 그래, 백악관에서 뭐라던가요? 일본 좀 그만 괴롭히라고 합니까? 솔직히 말씀드리죠. 백악관은 겁을 먹었습니다. 당신들이 어디까지 준비했는지 몰라서요. 일본 경제가 휘청거립니다. 엔화가 폭락하고 있어요. 이대로 가면 일본은 잃어버린 30년이 아니라 잃어버린 100년을 맞게 될 겁니다. 저는 다급하게 물었습니다. 원하는 게 뭡니까? 일본의 공식 사과? 다카이치의 사임? 말씀만 하십시오. 미국이 중재해서 다 받아내드리겠습니다. 그러니 제발 여기서 멈춰주십시오. 더 이상의 카드는 쓰지 말아주세요. 최 대사는 찻잔을 내려놓고 저를 뚫어지게 쳐다보았습니다. 베넷 차관보님, 당신은 아직도 우리가 일본에게 사과를 받기 위해 이러는 줄 아십니까? 그게 아닙니까? 사과는 잘못을 인정하는 사람이 하는 겁니다. 하지만 일본은 지난 70년간 단 한 번도 진심으로 인정한 적이 없어요. 우리는 사과 따위 필요 없습니다. 그의 목소리가 낮게 깔렸습니다. 우리가 원하는 건 자각입니다. 자신들이 건드린 상대가 누구인지, 그 대가가 얼마나 혹독한지 뼈저리게 깨닫게 해주는 것. 공포를 심어주는 것. 그래서 다시는 감히 독도라는 두 글자를 입 밖으로 꺼내지 못하게 만드는 것. 그게 우리의 목표입니다. 최 대사가 서랍에서 또 다른 서류 봉투 하나를 꺼내 테이블 위에 올려놓았습니다. 두툼한 봉투. 겉면에는 기밀 도장이 찍혀 있었습니다. 제 심장이 다시 쿵쾅거리기 시작했습니다. 이건 또 뭡니까? 제가 전에 보여드린 게 1951년 문서였죠? 이건 1965년 한일기본조약 당시 일본 외무성이 작성한 이면 합의 비망록 사본입니다. 비망록? 이요? 당시 일본이 독도 문제를 덮기 위해 한국 정치인들에게 제공하려 했던 정치자금 리스트와 그것을 실패한 뒤 그들이 세웠던 장기 독도 침탈 계획서가 들어있습니다. 이걸 공개하면 저는 마른 침을 삼켰습니다. 요시다 서명이 일본 보수의 정통성을 깼다면 이 비망록은 일본 정부의 도덕성을 완전히 가루로 만들 핵폭탄이었습니다. 이게 공개되면 일본은 국제사회에서 영원히 매장될 수도 있습니다. 최 대사님, 진정하십시오. 이걸 터뜨리면 일본은 그러니까 선택하십시오. 최 대사가 말을 잘랐습니다. 미국이 일본을 확실하게 통제하겠다고 약속하십시오. 다카이치 총리를 끌어내리고 차기 내각은 한국 앞에 무릎 꿇고 기어오게 만드십시오. 그리고 다시는 UN 무대에서 독도 얘기가 나오지 않게 하겠다고 보증하십시오.
그는 봉투를 손으로 톡톡 쳤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내일 아침 뉴욕타임스 일면에 이 비망록 전문이 실릴 겁니다. 제목은 일본 돈으로 영토를 사려 했다가 좋겠군요. 협박이었습니다. 하지만 너무나도 우아하고 거부할 수 없는 완벽한 협박이었습니다. 저는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더 이상 긴 말이 필요 없었습니다. 알겠습니다. 백악관에 전하겠습니다. 미국의 이름으로 약속하죠. 일본은 이제 죽은 목숨이나 다름없게 만들겠습니다. 방을 나서려는 저를 최 대사가 불러세웠습니다. 아, 베넷 차관보님. 돌아보니 그는 다시 창밖의 강물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EJ라고 했었죠? 오늘 우리는 일본을 잡기 위해 또 다른 미국을 쓴 겁니다. 기분 나빠하지 마십시오. 그게 외교니까요. 저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그저 고개를 숙여 경의를 표하고 나왔습니다. 복도로 나오자 켄지가 멍하니 창밖을 보고 있는 게 보였습니다. 유엔 본부 밖에는 어느새 수천 명의 교민들이 모여 태극기를 흔들며 대한민국 만세를 외치고 있었습니다. 그 함성 소리가 유리창을 뚫고 들어와 제 가슴을 때렸습니다. 저는 주머니에서 핸드폰을 꺼내 백악관에 전화를 걸었습니다. 대통령님, 플랜C를 가동해야겠습니다. 일본은 버리십시오. 이제 아시아의 파트너는 대한민국입니다. 전화를 끊은 저는 태극기의 물결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오늘 1300년 전 해상왕 장보고가 호령했던 그 바다의 주인이 누구인지 전 세계가 확실히 알게 되었습니다. 일본이라는 거함은 침몰했고 그 위로 대한민국이라는 거대한 파도가 덮쳤습니다. 그리고 그 파도를 일으킨 건 총칼도 미사일도 아닌 오래된 진실이 담긴 종이 한 장이었습니다. 제임스 베넷의 외교관 인생 25년 중 가장 길고도 충격적이었던 하루가 저물어가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끝이 아니었습니다. 일본에게는 이제부터가 진짜 지옥의 시작이었으니까요. 흔히들 진실이 승리한다고 말합니다. 하지만 제가 워싱턴과 뉴욕의 정글에서 배운 법칙은 다릅니다. 승리하는 것이 곧 진실이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 승리를 만드는 것은 정의감이 아니라 압도적인 자본과 공작입니다. 한국 최정훈 대사가 터뜨린 요시다 시게루의 서명은 분명 핵폭탄이었습니다. 다카이치 총리는 실신했고 일본 대표단은 초상집이 되었으니까요. 저는 그것으로 게임이 끝난 줄 알았습니다. 순진했죠. 저는 잠시 잊고 있었습니다. 일본이라는 나라가 지난 100년간 패전의 잿더미 속에서 어떻게 다시 경제대국이 되었는지. 그들은 위기관리의 천재들이자 돈으로 흙을 백으로 바꾸는 연금술사들이었습니다. 오후 4시. 유엔 본부 내 제 개인 사무실. 승리의 여운을 즐기며 커피를 마시던 제게 불청객들이 들이닥쳤습니다. 노크도 없이 문을 열고 들어온 건 검은 양복을 입은 남자 넷이었습니다. 그들의 가슴에는 유엔 보안국 배지가 아닌 낯선 배지가 달려 있었습니다. 제임스 베넷 차관보입니까? 가장 앞에선 날카로운 인상의 동양인이 물었습니다. 일본어 억양이 섞인 영어였습니다. 그런데요. 누구십니까? 여긴 허가 없이 들어올 수 없는 일본 내각정보조사실의 구로다입니다. 그리고 이쪽은 미 FBI 금융범죄수사팀이고요. 구로다? 일본의 CIA라 불리는 내조실의 국장이 직접 뉴욕에? 등골이 오싹해졌습니다. 옆에 선 FBI 요원이 영장을 들이밀었습니다. 베넷 씨, 당신을 국가기밀 유출 및 해외부패방지법 위반 혐의로 긴급 체포합니다. 뭐라고요? 지금 제정신입니까? 내가 1시간 전에 유엔 연설을 마친 사람입니다. 구로다 국장이 비릿한 미소를 지으며 제 책상 위에 태블릿 PC를 던졌습니다. 연설? 아, 그 조작된 연설 말입니까? 이것 좀 보시죠. 화면 속에는 제 은행 계좌 내역이 떠 있었습니다. 놀랍게도 사건이 터지기 직전 제 페이퍼 컴퍼니 계좌로 500만 달러가 입금된 기록이 선명했습니다. 송금처는 한국문화재단. 이건 모함입니다. 난 이런 돈 받은 적 없어요. 계좌 자체가 내가 만든 게 아니라고. 모든 범죄자가 그렇게 말하죠. 한국이 심어놓은 가짜 문서를 진짜라고 확인해주는 대가로 500만 달러라. 꽤 짭짤한 거래였군요, 차관보님. 구로다가 제 귓가에 속삭였습니다. 당신이 국무부 서버에서 확인했다는 그 50일 SF 공구 파일, 우리 사이버 보안팀이 분석해보니 불과 일주일 전에 생성된 악성 코드더군요. 한국 해커들이 당신 아이디를 이용해 심어놓은 가짜 파일 말입니다. 기가 막혔습니다. 일본은 불과 2시간 만에 제가 확인한 진실을 해킹에 의한 조작으로 그리고 저를 돈 받고 나라를 판 스파이로 둔갑시키는 시나리오를 완성한 겁니다. 끌고 가.
저는 반항 한 번 못하고 FBI 요원들에게 양팔이 꺾인 채 사무실 밖으로 끌려나갔습니다. 복도에는 이미 일본 기자들이 진을 치고 있었습니다. 카메라 플래시가 기관총처럼 터졌습니다. 베넷 차관보. 한국에게 얼마를 받았습니까? 요시다 서명은 위조된 겁니까? 미국이 한국의 사기극에 놀아난 겁니까? 그들의 질문은 질문이 아니었습니다. 이미 결론을 내린 확성기였죠. 저는 고개를 들어 한국 대표부 쪽을 바라봤습니다. 굳게 닫힌 문. 최정훈 대사는 보이지 않았습니다. 최 대사, 당신도 당한 거야? 아니면 나를 미끼로 쓴 거야? 배신감과 공포가 동시에 밀려왔습니다. 취조실에 갇힌 지 3시간째. 창문 하나 없는 그곳에서 저는 철저히 고립되었습니다. 핸드폰도 변호사도 허락되지 않았습니다. 오직 TV 한 대만이 켜져 있었는데 거기서 나오는 뉴스는 절망적이었습니다. CNN 속보, 반전. 독도 포기각서는 디지털 위조 판명. 백악관 대변인 제임스 베넷의 개인적 일탈. 미국 정부 공식 입장이 아니다. 일본 다카이치 총리 링거 꽂고 기자회견. 한국의 비열한 사이버 테러에 분노. 화면 속 다카이치는 언제 실신했냐는 듯 휠체어에 앉아 비장한 표정으로 연설하고 있었습니다. 일본 국민 여러분, 그리고 전 세계 시민 여러분. 우리는 속았습니다. 한국은 역사적 사실을 증명할 수 없게 되자 최첨단 해킹 기술을 이용해 미국 국무부 서버를 조작하고 탐욕스러운 미국 관료를 매수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외교 문제가 아닙니다. 주권 국가에 대한 테러입니다. 그녀의 눈물 연기는 아카데미 여우 주연상감이었습니다. 실시간 여론조사가 화면 하단에 떴습니다. 일본 지지 65%, 한국 비난 30%. 불과 몇 시간 전 한국이 쌓아 올린 모든 승리가 신기루처럼 사라지고 있었습니다. 사람들은 복잡한 진실보다 자극적인 음모론을 더 좋아하니까요. 게다가 해킹과 뇌물이라는 키워드는 대중을 선동하기에 너무나 완벽한 소재였습니다. 철컥. 취조실 문이 열리고 구로다 국장이 들어왔습니다. 손에는 최고급 초밥 도시락과 녹차를 들고서요. 시장하시죠? 드시면서 듣기만 하세요. 그가 맞은편에 앉아 다리를 꼬았습니다. 베넷 씨, 당신에게 선택지를 주러 왔습니다. 우리는 당신이 진짜 스파이가 아니란 걸 압니다. 그 500만 달러, 우리가 30분 전에 입금하고 조작한 겁니다. 그는 너무나 뻔뻔하게 범죄 사실을 자백했습니다. 하지만 증명할 수 있겠습니까? 당신이 감옥에서 썩는 동안 우리는 언론을 이용해 당신을 미국 역사상 최악의 매국노로 만들 겁니다. 당신 딸이 학교에서 어떤 취급을 받을지 상상이 가십니까? 제 주먹이 부들부들 떨렸습니다. 원하는 게 뭐야? 간단합니다. 내일 아침 기자회견을 하세요. 한국 최정훈 대사에게 협박과 회유를 당했다. 요시다 문서는 내가 한국 측 해커와 공모해 심은 가짜다라고 증언만 해주시면 됩니다. 구로다가 제 앞으로 서류 봉투를 밀었습니다. 그러면 이 혐의는 없던 일이 될 겁니다. 그리고 당신 계좌에 찍힌 그 500만 달러 진짜 당신 돈이 되게 해드리죠. 은퇴하고 몰디브에서 여생을 즐기기에 충분한 돈 아닙니까? 악마의 거래였습니다. 진실을 말하고 감옥에 가느냐, 거짓을 말하고 부자가 되느냐. 평소에 저라면 고민했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그때 최 대사의 그 당당한 눈빛, 그리고 다카이치의 그 역겨운 미소가 머릿속에서 겹쳐졌습니다. 시간을 좀 주시오. 좋습니다. 내일 아침 8시까지. 현명한 선택을 기다리겠습니다. 구로다가 나가자마자 저는 미친 듯이 머리를 굴렸습니다. 여기서 빠져나갈 구멍은 없습니다. 백악관도 이미 저를 손절했습니다. 여론도 돌아섰습니다. 유일한 희망은 한국뿐인데 그들은 왜 침묵하고 있는 걸까요? 그때 보여준 그 치밀함은 다 어디로 간 걸까요? 그때 도시락 밑에 깔려있던 냅킨 한 장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구로다가 놓고 간 것이 아니었습니다. 원래부터 테이블 위에 놓여있던 것처럼 자연스럽게. 하지만 그 냅킨 귀퉁이에는 아주 작게 볼펜으로 그림별 모양이 하나 그려져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옆에 적힌 숫자. 1965년 6월 22일. 심장이 멎는 줄 알았습니다. 이 숫자는 1965년 한일기본조약이 체결된 날짜. 최정훈 대사였습니다. 그가 저에게 넌지시 비쳤던 두 번째 카드를 암시하는 것이 분명했습니다. 하지만 도대체 어떻게 이밀실의 메시지를? 그 순간 취조실의 화재 경보기가 요란하게 울리기 시작했습니다. 따르르릉. 스프링클러가 터지고 물이 쏟아졌습니다. FBI 요원들이 당황해서 문을 열고 뛰어들어왔습니다. 화재 발생. 전원 대피. 혼란스러운 틈을 타
복도 청소부 복장을 한 남자가 제 옆을 스치며 지나갔습니다. 그리고 제 손에 무언가를 쥐어주었습니다. 초소형 이어폰이었습니다. 저는 화장실로 숨어들어 떨리는 손으로 이어폰을 귀에 꽂았습니다. 베넷 차관보님. 험한 꼴을 당하게 해서 미안합니다. 익숙한 목소리. 최정훈 대사였습니다. 최 대사. 당신 지금 어디야? 나더러 어쩌란 말이야. 일본 놈들이 나를 스파이로 몰고 있어. 알고 있습니다. 일본의 이자나기 작전이죠. 거짓 정보를 대량 살포해서 진실을 덮어버리는 그들의 주특기입니다. 꽤 아플 겁니다. 하지만 참으셔야 합니다. 참으라고? 내 인생이 끝장나게 생겼는데. 베넷. 낚시를 해보셨습니까? 월척을 낚으려면 미끼가 완전히 물속으로 잠길 때까지 기다려야 합니다. 지금 일본은 자신들이 이겼다고 확신하고 미끼를 물었습니다. 이제 챔질을 할 시간입니다. 무슨 소리야? 방법이 있어? 내일 아침 기자회견장에 나가십시오. 그리고 구로다가 시키는 대로 하겠다고 하십시오. 뭐? 거짓말을 하라고? 그럼 난 진짜 죽어. 아니요. 당신은 죽지 않습니다. 회견장 단상에 서는 순간 당신의 스마트폰을 켜기만 하십시오. 나머지는 우리가 합니다. 그게 무슨? 믿으십시오. 문서는 예고편에 불과했습니다. 우리는 지금 일본이 스스로 판 무덤에 흙을 덮을 준비를 마쳤습니다. 통신이 끊겼습니다. 밖에서는 FBI 요원들이 저를 찾는 고함 소리가 들렸습니다. 저는 젖은 머리를 쓸어 넘겼습니다. 그래, 갈 때까지 가보자. 한국이 대체 뭘 숨기고 있는지 내 눈으로 확인하고 죽자. 다음날 아침 8시. UN 본부 브리핑룸. 전 세계 수천 명의 기자들이 모였습니다. 구로다 국장은 제 옆에 서서 만족스러운 미소로 저를 감시하고 있었습니다. 자, 베넷 차관보. 대본대로만 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당신은 자유입니다. 저는 뻣뻣하게 굳은 채 단상으로 걸어나갔습니다. 수많은 마이크와 카메라 렌즈가 총구처럼 저를 겨누고 있었습니다. 본인은 오늘 이 자리에서 요시다 문서에 대한 진실을 밝히고자 합니다. 구로다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다카이치 총리도 도쿄에서 생중계로 이 장면을 보고 있겠죠. 승리의 샴페인을 들고서. 그 문서는. 저는 주머니 속에 스마트폰을 꽉 쥐었습니다. 최 대사의 말을 믿어도 될까? 이게 함정이면 난 끝이다. 에라 모르겠다. 저는 스마트폰 전원 버튼을 눌렀습니다. 그 순간 브리핑룸의 대형 스크린이 지지직거리더니 화면이 바뀌었습니다. 준비된 PPT 자료가 아니었습니다. 화면에는 어두운 방 하나가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낯익은 목소리들이 흘러나왔습니다. 이번에 베넷 놈만 확실히 묻어버리면 요시다 문서는 영원히 휴지 조각이 되는 거야. 예, 국장님. 송금 내역 조작은 완벽합니다. FBI 내부에도 손을 써뒀고요. 한국 놈들이 감히 우리를 상대로 정보전을? 우린 돈으로 백악관도 사는 나라야. 회의장이 순식간에 얼어붙었습니다. 화면 속 인물은 다름 아닌 지금 제 옆에 서 있는 구로다 국장과 그의 부하들이었습니다. 어젯밤 그들이 호텔 방에서 나눈 대화가 고화질 영상으로 생중계되고 있었습니다. 심지어 그들이 조작된 송금 내역을 만드는 컴퓨터 화면까지 클로즈업되어서요. 이게 뭐야? 꺼. 당장 끄란 말이야. 구로다가 비명을 지르며 방송실 쪽으로 뛰어가려 했습니다. 하지만 문이 열리고 이번에는 진짜 FBI 국장이 요원들을 대동하고 들어왔습니다. 구로다 씨. 잠시 멈추시죠. FBI 국장의 표정은 싸늘했습니다. 당신들이 내 부하들까지 매수해서 장난질을 쳤더군요. 미 합중국 연방수사국을 모욕한 죄 아주 무겁게 묻겠습니다. 상황은 180도 뒤집혔습니다. 일본이 저에게 씌우려던 조작과 매수 프레임이 완벽한 증거와 함께 그들에게 되돌아간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한국의 역공이었습니다. 그들은 일본이 해킹과 공작을 시도할 것을 미리 예측하고 구로다의 호텔 방과 전자기기에 미리 백도어를 심어두었던 겁니다. 하지만 이것은 시작에 불과했습니다. 화면이 다시 바뀌었습니다. 이번에는 서울의 모습이었습니다. 최정훈 대사가 청와대 브리핑룸에 서 있었습니다. 그의 앞에는 제가 짐작만 했던 그 두 번째 봉투가 놓여 있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대한민국 대통령 특사 최정훈입니다. 그의 목소리가 전 세계에 울려 퍼졌습니다. 일본 정부는 반성은커녕 또다시 비열한 공작으로 진실을 덮으려 했습니다. 이에 대한민국 정부는 더 이상의 관용은 없음을 선언합니다. 최 대사가 봉투를 뜯었습니다. 이것은 1965년 한일기본조약 당시 일본 외무성이 작성하여 극비리에 보관해온 비망록 원본입니다.
또 문서. 일본 기자들이 웅성거렸습니다. 하지만 이번 문서는 차원이 달랐습니다. 이 비망록에는 당시 일본 정부가 독도 문제를 덮기 위해 한국에 부패한 정치인들에게 제공하려 했던 정치 자금 3억 달러의 내역과 향후 100년 안에 독도를 무력으로 침탈한다는 장기 계획인 쇼와 플랜의 상세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쇼와 플랜. 그 단어가 나오자마자 구로다 국장은 다리에 힘이 풀려 주저앉았습니다. 그것은 일본 극우 세력의 가장 은밀하고 추악한 성배였습니다. 최 대사가 문서를 들어보였습니다. 여기엔 다카이치 총리의 부친이 당시 외무성 과장으로서 이 계획을 위반하고 서명한 기록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대를 이어 남의 나라 땅을 뺏으려 한 탐욕의 가계도가 여기 증명되어 있습니다. 화면에 다카이치 부친의 서명과 계획서 내용이 확대되었습니다. 1단계 경제 원조를 미끼로 한국의 경계심 해제. 2단계 친일 정치인 육성 및 역사 교과서 왜곡. 3단계 한국 국력이 약해질 때 무력점거 및 국제사법재판소 회부. 너무나도 소름 돋는, 그리고 지금 다카이치가 하고 있는 짓과 정확히 일치하는 시나리오였습니다. 이것은 침략 전쟁의 연장선입니다. 최 대사의 일갈이 이어졌습니다. 일본은 패전 후에도 제국주의의 야욕을 버리지 않았습니다. 가면을 쓰고 칼을 갈아왔을 뿐입니다. 전 세계는 보십시오. 이것이 평화국가를 자처하는 일본의 민낯입니다. 브리핑룸은 충격의 도가니였습니다. CNN 기자는 마이크를 잡은 손을 떨며 리포팅을 하고 있었고 일본 기자들은 멘붕에 빠져 노트북조차 켜지 못했습니다. 구로다는 FBI 요원들에게 수갑이 채워진 채 끌려나가며 저를 노려봤습니다. 내 놈들. 이걸로 끝이라고 생각하지 마라. 일본의 돈이. 일본의 힘이. 저는 그에게 다가가 귓가에 속삭였습니다. 구로다 국장. 당신 내 돈으로 초밥은 살 수 있어도 진실은 못 사. 그리고 팁 하나 주지. 당신네 총리 지금 휠체어에서 일어날 힘도 없을걸? 제 말대로였습니다. 스크린 속 도쿄의 다카이치 총리 회견장은 아수라장이었습니다. 그녀는 분노한 시민들이 던진 물병에 맞아 피를 흘리며 경호원들에게 질질 끌려가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한국의 반격은 여기서 멈추지 않았습니다. 최 대사가 마지막 카드를 꺼냈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대한민국 정부는 이명백한 침략 계획의 증거를 바탕으로 유엔 안보리의 긴급 안건을 상정합니다. 그의 눈빛이 번뜩였습니다. 일본의 적국 조항 적용 유지 및 유엔 회원국 자격 정지. 적국 조항. 2차 대전 패전국인 일본이 다시 침략 행위를 할 경우 유엔 회원국들이 안보리 승인 없이도 무력 제재를 가할 수 있다는 유엔 헌장의 무서운 조항. 일본이 지난 수십 년간 이것을 삭제하기 위해 천문학적인 로비를 해왔던 그 조항. 한국은 그것을 부활시킨 것도 모자라 일본을 유엔에서 쫓아내겠다고 선언한 것입니다. 미국을 비롯한 상임이사국들의 현명한 판단을 기대합니다. 최 대사는 카메라를 뚫어지게 응시했습니다. 그 시선은 저를, 아니 워싱턴의 백악관을 향하고 있었습니다. 제임스. 미끼는 충분히 던졌다. 이제 미국의 선택만 남았다. 공범이 되어 같이 죽을 텐가, 아니면 일본을 버리고 살 텐가. 저는 전율했습니다. 한국은 단순히 제 누명을 벗겨주기 위해 이 쇼를 벌인 게 아니었습니다. 일본의 숨통을 완전히 끊어놓고 미국에게 양자태기를 강요하는 거대한 판을 짠 것입니다. 일본은 자신들의 모든 패를 다 써버렸습니다. 그리고 그 패들은 모두 부메랑이 되어 그들의 목을 겨누고 있습니다. 이제 남은 건 하나. 가장 강력한 우방이었던 미국이 그들의 손을 놓는 순간뿐입니다. 저는 주머니에서 울리는 핸드폰을 꺼냈습니다. 발신자 더 프레저덴트. 손이 떨려왔습니다. 저는 심호흡을 하고 통화 버튼을 눌렀습니다. 예스 미스터 프레저덴트. 수화기 너머 대통령의 목소리는 차갑고 단호했습니다. 제임스. 플랜C를 가동해. 일본은 끝났다. 권투 경기에서 가장 잔인한 순간은 선수가 KO당해 쓰러졌을 때가 아닙니다. 비틀거리는 선수가 심판의 눈을 바라보며 아직 싸울 수 있다고 애원할 때 심판이 고개를 저으며 경기를 중단시키는 그 찰나의 순간이죠. 그날 유엔 안보리 회의장이 바로 그 링이었습니다. 그리고 저 제임스 베넷이 그 잔인한 심판이었습니다. 폭로전이 휩쓸고 지나간 지 2시간 후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긴급회의가 소집되었습니다. 안건은 대한민국이 제출한 일본의 적국 조항 적용 및 평화 위협에 대한 제재안. 전례 없는 초강경 안건이었습니다. 보통 이런 회의는 며칠 아니 몇 달이 걸려 소집됩니다. 하지만 이번엔 달랐습니다. 전 세계의 여론이 들끓고 있었고 무엇보다 미국의 무언의 압박이 의사봉을 빠르게 두드리게 만들었습니다.
원형 테이블에 둘러앉은 15개 이사국 대표들의 표정은 엄숙했습니다. 그리고 그 맞은편 피고인석과 다름없는 당사국 자리에 일본 대표단이 앉아 있었습니다. 놀랍게도 휠체어에 탄 다카이치 총리가 직접 나와 있었습니다. 머리에는 붕대를 감고 한쪽 팔에는 링거를 꽂은 채. 그녀의 집념은 소름 끼칠 정도였습니다. 그녀는 알고 있었던 겁니다. 여기서 밀리면 자신은 감옥에 가는 것으로 끝나지 않고 역사책에 나라를 망친 마녀로 기록될 것임을. 존경하는 이사국 대표 여러분. 다카이치가 떨리는 목소리로 입을 열었습니다. 그녀의 전략은 뻔했습니다. 감성팔이와 공포조장. 한국이 공개한 문서는 과거의 유물일 뿐입니다. 우리 일본은 지난 70년간 자유진영의 최전선에서 공산주의와 싸워왔습니다. 우리가 무너지면 태평양의 방파제가 무너지는 것입니다. 미국은 그리고 서방 세계는 정말 중국과 러시아가 태평양을 지배하길 원하십니까? 그녀는 필사적으로 저를 쳐다보았습니다. 아니, 제 뒤에 있는 성조기를 보고 있었습니다. 미국이요. 우리가 당신들에게 바친 돈이 얼마입니까? 우리가 사준 무기가 얼마입니까? 동맹의 의리를 지키십시오. 거부권을 행사해서 이 말도 안 되는 안건을 기각해 주십시오. 그녀의 절규는 처절했습니다. 만약 구로다 공작 사건이 없었다면 저도 마음이 흔들렸을지 모릅니다. 하지만 저는 제 주머니 속에서 차갑게 식어가는 스마트폰을 느꼈습니다. 그 안에는 백악관이 보내온 최종 지침, 플랜시가 담겨 있었습니다. 중국 대사가 비웃으며 마이크를 잡았습니다. 방파제? 당신들은 방파제가 아니라 썩은 쓰레기 덤이었어. 쓰레기는 치우는 게 답이지. 닥쳐라. 티베트를 탄압하는 너희가 인권을 논할 자격이 있나? 다카이치가 발작적으로 소리쳤습니다. 회의장은 순식간에 난장판이 되었습니다. 의장이 의사봉을 두드렸습니다. 정숙하세요. 이제 미 합중국의 발언을 듣겠습니다. 모든 소음이 진공청소기에 빨려 들어간 듯 사라졌습니다. 다카이치의 눈이 간절함으로 붉게 충혈되었습니다. 한국의 최정훈 대사는 팔짱을 낀 채 무표정한 얼굴로 저를 응시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양복 안주머니에서 서류 한 장을 꺼냈습니다. 미리 준비된 원고? 아니요. 10분 전 제가 직접 메모한 선고문이었습니다. 미국은 제가 입을 떼자 다카이치가 마른 침을 삼키는 소리가 들릴 정도였습니다. 지난 70년간 일본을 동아시아의 초석이라 불렀습니다. 우리는 일본이 과거를 반성하고 민주주의 가치를 공유하는 파트너가 되었다고 믿었습니다. 다카이치의 표정이 살짝 밝아졌습니다. 서두가 부드러웠으니까요. 하지만 그건 사형수에게 주는 마지막 만찬 같은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단어 하나로 공기가 바뀌었습니다. 오늘 우리는 확인했습니다. 일본 정부는 겉으로는 동맹을 외치면서 뒤로는 동맹국의 관료를 매수하려 했고 사이버 테러를 자행했으며 이웃 국가에 대한 침략 계획을 헌법처럼 모시고 있었습니다. 이것은 동맹이 할 짓이 아닙니다. 잠재적 적국이나 하는 짓입니다. 베네 차관보? 지금 무슨 말을? 다카이치의 입술이 파르르 떨렸습니다. 따라서 미 합중국 대통령의 재가에 따라 다음과 같이 선언합니다. 저는 다카이치의 눈을 똑바로 바라보며 또박또박 읽어내려갔습니다. 첫째, 미국은 한국이 제출한 일본의 평화 위협에 대한 조사 결의안에 찬성합니다. 거부권은 행사하지 않습니다. 안 돼. 다카이치가 비명을 질렀습니다. 미국의 거부권만이 유일한 살 길이었는데 그 방패가 사라진 겁니다. 둘째, 이것이 더 중요합니다. 미국은 오늘부로 미일 안보 조약의 자동 개입 조항에 대한 재해석에 들어갑니다. 일본이 자초한 분쟁, 특히 독도와 같은 영토 도발로 인한 충돌에는 미군이 개입하지 않을 것입니다. 회의장이 술렁이다 못해 폭발했습니다. 이것은 사실상의 동맹 파기 선언이나 다름없었습니다. 미국이 일본을 지켜주지 않겠다고 전 세계에 공표한 것입니다. 셋째, 아직 하나가 더 남았습니다. 가장 치명적인 경제적 사형 선고. 미 재무부는 일본 정부의 신뢰성 상실을 이유로 일본을 환율 조작 감시 대상국을 넘어선 금융 제재 검토 대상국으로 지정합니다. 또한 미 연준은 일본 중앙은행과의 통화 스와프 연장을 거부합니다. 쿵. 다카이치의 휠체어가 뒤로 밀려났습니다. 그녀는 숨을 쉬지 못하고 쇳소리를 냈습니다. 통화 스와프 거부. 그것은 지금 폭락하고 있는 엔화에 기름을 붓고 라이터를 던지겠다는 뜻이었습니다. 이건 배신이야. 우리가 미국한테 얼마나 퍼줬는데? 개처럼 꼬리를 흔들었는데? 어떻게 우리를 버려? 다카이치가 울부짖으며 휠체어에서 일어나려다 바닥으로 굴러떨어졌습니다.
그녀의 붕대가 풀리고 헝클어진 머리카락이 얼굴을 덮었습니다. 한나라의 총리라고는 믿을 수 없는 처참한 몰골이었습니다. 저는 그 모습을 보며 마이크에 마지막 한마디를 남겼습니다. 총리님, 동맹은 거래가 아닙니다. 신뢰입니다. 당신들은 그 신뢰를 위조 지폐처럼 남발했고 이제 파산한 겁니다. 저는 자리에 앉았습니다. 옆자리에 영국 대사가 저에게 귓속말을 했습니다. 잔인하군, 제임스. 꼭 1945년에 미주리호 함상 항복 조인식을 보는 것 같아. 그때보다 더하죠. 그때는 적어도 명예로운 패배라도 있었지만 지금은 잡범 취급이니까요. 그때 회의장 구석에서 누군가 박수를 치기 시작했습니다. 1명, 2명, 소리는 점점 커져 회의장을 가득 메웠습니다. 박수의 주인공은 한국 대표단도 중국 대표단도 아니었습니다. 방청석에 앉아있던 시민단체 대표들, 그리고 과거사의 아픔을 간직한 피해자 할머니들이었습니다. 그 박수 소리는 다카이치에게는 천둥 소리처럼 들렸을 겁니다. 일본 대표단은 황급히 쓰러진 다카이치를 들것에 실어 도망치듯 회의장을 빠져나갔습니다. 뒤통수에 쏟아지는 전 세계의 경멸을 견딜 수 없었겠죠. 회의가 정회되고 저는 로비로 나왔습니다. 머리가 지끈거렸습니다. 역사의 수레바퀴를 내 손으로 돌렸다는 중압감 때문이었을까요? 자판기 커피를 뽑고 있는데 옆으로 다가오는 인기척이 느껴졌습니다. 최정훈 대사였습니다. 그는 여전히 흐트러짐 없는 모습이었지만 그때보다는 훨씬 편안해 보였습니다. 미끼를 아주 확실하게 무셨더군요. 그가 농담처럼 건넨 말에 저는 쓴웃음을 지었습니다. 당신네들 정말 무서운 사람들이오. 나를, 아니 미국을 장기판의 말로 쓰다니. 우린 그저 판을 깔았을 뿐입니다. 말을 움직인 건 당신들의 국익이었죠. 최 대사는 자신의 커피를 한 모금 마시고는 먼 산을 보듯 말했습니다. 방금 도쿄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엔화 환율이 1달러당 200엔을 돌파했답니다. 일본 니케이 지수는 서킷 브레이커가 2번이나 발동됐고요. 외국인 투자 자금 80%가 하루 만에 빠져나갔습니다. 국가부도 직전이군요. 만족하십니까? 만족이라. 그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1997년 우리가 IMF 외환위기를 겪을 때 일본이 어떻게 했는지 아십니까? 도와주기는커녕 가장 먼저 자금을 빼가며 우리 등을 떠밀었습니다. 그때 우리 아버지들이 흘린 피눈물. 그거에 비하면 지금 일본이 겪는 건 찰과상 수준이죠. 그의 목소리에는 서늘한 한이 서려 있었습니다. 복수가 아니라고 했지만 그것은 가장 우아하고 잔혹한 복수였습니다. 베넷 차관보님. 이제 플랜 C의 마지막 단계가 남았습니다. 마지막 단계요? 더 남았습니까? 일본은 이미 식물인간 상태인데. 식물인간도 산소호흡기를 떼야 장례를 치르죠. 새로운 질서를 선포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최 대사가 저에게 손을 내밀었습니다. 같이 가시죠. 기자회견장으로. 한미 공동선언을 할 시간입니다. 기자회견장은 발 디딜 틈이 없었습니다. 전 세계의 눈과 귀가 이곳에 쏠려 있었습니다. 일본의 몰락 이후 아시아의 패권이 어디로 향할지 확인하고 싶어 했으니까요. 단상에는 태극기와 성조기가 나란히 걸려 있었습니다. 예전 같으면 성조기가 가운데 태극기가 사이드에 있었겠지만 오늘만큼은 두 깃발이 대등한 높이와 크기로 배치되어 있었습니다. 최 대사가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오늘 우리는 과거의 망령을 떠나보내고 미래로 나아가는 문을 엽니다. 일본이 남긴 힘의 공백 누군가는 채워야 합니다. 그리고 그 자격은 그가 저를 바라보았습니다. 제 차례였습니다. 저는 숨을 깊게 들이마셨습니다. 백악관이 승인한 문구 하지만 내 입으로 뱉기엔 여전히 낯선 그 문장을 말할 차례였습니다. 미국은 인정합니다. 이제 아시아의 평화와 안보를 책임질 핵심 파트너는 플래시가 폭죽처럼 터졌습니다. 대한민국입니다. 우리는 한국의 G8 정식 가입을 적극 추진할 것이며 미1 동맹 중심의 안보 라인을 한미 포괄적 전략 동맹 중심으로 전면 재편할 것입니다. 선언이 떨어지자마자 한국 기자들이 환호성을 질렀습니다. 질문 따위는 없었습니다. 이것은 질문이 필요한 사안이 아니라 역사의 한 페이지가 넘어가는 선포였으니까요. 그때 회견장 뒤편 대형 모니터에 속보가 떴습니다. 속보, 일본 자민당 내각 총사퇴. 다카이치, 검찰의 자진 출두 의사 밝혀. 속보, 일본 국왕, 과거사에 대한 깊은 유감 이례적 성명 발표 예정. 속보, 한국 신용 등급, 일본 추월. S&P 아시아의 새로운 맹주 탄생. 모든 것이 최 대사의 시나리오대로였습니다. 일본은 정치, 경제, 외교, 심지어 상징적인 국왕까지 고개를 숙였습니다. 완벽한 패배.
회견이 끝나고 내려오는 길 최 대사가 제 어깨를 툭 쳤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파트너. 파트너. 그 단어가 주는 울림이 달랐습니다. 예전에는 형이 동생을 부르는 듯한 뉘앙스였다면 지금은 등을 맞댈 수 있는 전우를 부르는 느낌이었습니다. 그런데 최 대사님, 하나만 물어봅시다. 그 쇼와 플랜 비망록 진짜 원본 맞습니까? 혹시 그것도 한국의 뛰어난 기술력으로 만든? 제 질문에 최 대사는 걸음을 멈추고 빙긋 웃었습니다. 그때 보았던 그 알 수 없는 미소였습니다. 글쎄요. 진실과 거짓의 경계가 종이 한 장 차이라는 건 베넷 차관보님이 더 잘 아시지 않습니까? 그는 대답 대신 윙크를 하고는 먼저 걸어나갔습니다. 저는 그 뒷모습을 멍하니 바라보았습니다. 소름이 돋았습니다. 어쩌면 그 비망록조차도 한국이 정교하게 설계한 덫이었을 수도 있다는 생각이 스쳤습니다. 하지만 상관없었습니다. 이미 세상은 그것을 진실로 믿었고 역사는 승자의 기록대로 쓰였으니까요. 저는 주머니에서 담배를 꺼내 물었습니다. 손이 떨리지 않았습니다. 비로소 이긴 연극의 막이 내려가고 있다는 안도감 때문이었습니다. 건물 밖으로 나오자 밤하늘에 별이 빛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예전과 다르게 보였습니다. 동쪽 하늘에 떠 있던 크고 일본은 희미해져 사라지고 있었고 그 자리에 작지만 강렬한 한국이 무섭게 타오르고 있었습니다. 별이 지고 왕이 바뀌었군. 저는 담배 연기를 길게 내뿜으며 밤하늘에 중얼거렸습니다. 이제 남은 건 이 새로운 왕이 다스릴 세상이 어떤 모습일지 지켜보는 것뿐이었습니다. 역사는 승자의 기록이라고들 하죠. 하지만 패자의 기록은 어디로 갈까요? 그것은 기록되지 못한 채 차가운 비바람 속에 흩어져 썩어갈 뿐입니다. 유엔 사태로부터 정확히 6개월이 지난 2026년 5월. 저는 지금 네덜란드 헤이그 국제사법재판소의 방청석에 앉아 있습니다. 아이러니한 일입니다. 불과 반년 전 다카이치 사나이는 한국을 이곳에 세워 독도를 뺏겠다고 호언장담했었죠. 그런데 지금 피고인석에 앉아 있는 건 한국이 아니라 바로 그녀 자신이었습니다. 피고 다카이치 사나에. 귀하는 총리 재임 시절 쇼와 플랜을 실행하여 이웃 국가의 주권을 침해하려 했으며 불법 도청과 사이버 테러를 지시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인정합니까? 재판장의 서슬퍼런 질문에 다카이치는 고개를 들지 못했습니다. 그녀의 트레이드마크였던 짙은 화장은 지워진 지 오래였고 백발이 성성한 머리카락은 헝클어져 있었습니다. 그녀가 입고 있는 죄수복의 회색 빛깔만큼이나 그녀의 눈동자는 죽어 있었습니다. 그녀는 대답 대신 떨리는 손으로 마이크를 잡으려다 놓쳤습니다. 쿵. 마이크가 바닥에 구르는 소리가 법정에 처량하게 울렸습니다. 아무도 도와주지 않았습니다. 심지어 그녀를 변호해야 할 일본 측 국선 변호인조차 혐오스러운 눈빛으로 그녀를 바라보고 있었으니까요. 그녀는 자신이 그토록 자랑스러워하던 일본 제국의 영광이 아니라 전범의 망령으로서 심판받고 있는 겁니다. 저는 그 비참한 최후를 끝까지 지켜보지 않고 법정을 나왔습니다. 승리감보다는 잘못된 지도자 한 명이 국가를 어디까지 추락시킬 수 있는지에 대한 서늘한 공포가 느껴졌기 때문입니다. 헤이그를 떠나 제가 향한 곳은 도쿄였습니다. 국무부의 마지막 임무, 일본 전후 처리 및 구조조정 감시단의 일원으로서 말이죠. 비행기 차창 밖으로 내려다본 도쿄의 야경은 예전 같지 않았습니다. 긴자의 네온사인은 군데군데 꺼져 있었고 활기차던 시부야의 스크램블 교차로는 마치 유령 도시처럼 한산했습니다. 엔화 가치가 휴지 조각이 되면서 수입 에너지 가격을 감당하지 못한 정부가 제한 송전을 실시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공항에 내리자마자 느껴지는 공기는 습하고 무거웠습니다. 택시를 타고 시내로 들어가는 길, 라디오에서는 우울한 뉴스가 흘러나오고 있었습니다. 오늘 도쿄 증시는 또다시 하한가를 기록했습니다. 소니와 도요타가 한국 기업에 매각되는 절차가 마무리되면서 대규모 실직 사태가 우려됩니다. 기사는 한숨을 쉬며 라디오를 꺼버렸습니다. 손님, 달러 가지고 계시죠? 요금은 엔화 말고 달러로 주시면 안 될까요? 엔화는 이제 아무도 안 받아서요. 그의 애원하는 눈빛에서 저는 제국의 몰락을 실감했습니다. 한때 세계를 호령했던 경제대국이 이제는 택시비 몇 달러에 굽신거리는 빈국으로 전락한 것입니다. 숙소인 호텔 로비에서 저는 반가우면서도 안타까운 얼굴을 만났습니다. 전직 통역관 사토 켄지였습니다. 그는 더 이상 깔끔한 정장 차림이 아니었습니다. 수수한 점퍼 차림에 손에는 낡은 가방 하나가 들려 있었습니다. 오랜만입니다, 베넷 씨. 아니, 이제는 감시단장님이신가요? 그가 씁쓸하게 웃으며 악수를 청했습니다. 켄지, 자네. 얼굴이 많이 상했군. 요즘은 뭐하고 지내나? 작은 시민단체에서 일합니다. 다시 쓰는 역사라는 모임이죠.
아이들에게 왜곡되지 않은 진짜 역사를 가르치고 있습니다. 월급은 2배 풀칠할 정도도 안 되지만요. 우리는 호텔바에 앉았습니다. 물론 술값은 제가 냈습니다. 켄지는 위스키 한 잔을 단숨에 들이켜더니 창밖의 어두운 도쿄 거리를 바라보았습니다. 베넷 씨, 원망스럽지 않냐고 묻고 싶으시죠? 솔직히 처음엔 한국이 미웠습니다. 우리를 이렇게까지 비참하게 짓밟아야 했나 싶어서요. 그랬겠지. 그게 인지상정이니까. 그런데 며칠 전 서점에서 한국 역사책을 우연히 읽었습니다. 1910년 우리가 그들의 나라를 강제로 빼앗았을 때 그들은 지금의 우리보다 100배는 더 비참했더군요. 이름도 말도 글도 다 빼앗기고 짐승 취급을 당했으니까요. 켄지의 눈가에 물기가 어렸습니다. 우리가 지금 겪는 고통은 어쩌면 100년 전 우리가 저지른 죄에 대한 이자일지도 모릅니다. 너무 늦게 갚는 바람에 이자가 원금보다 커져버린 거죠. 그는 가방에서 작은 책자 하나를 꺼내 제게 건넸습니다. 그가 직접 만든 어린이용 역사 교재였습니다. 표지에는 독도 그림이 그려져 있었고 그 아래에는 서툰 한글로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친구의 소중한 것을 탐내지 않는 것, 그것이 용기입니다. 저는 가슴 한구석이 찡해오는 것을 느꼈습니다. 정치인들은 나라를 망쳤지만 폐허 속에서도 켄지 같은 사람들이 희망의 싹을 틔우고 있었습니다. 비록 그 싹이 거목이 되려면 아주 오랜 시간이 걸리겠지만요. 한국에 가신다고 들었습니다. 최 대사님을 만나면 전해주십시오. 일본은 죽었지만 새로운 일본이 태어나고 있다고. 다음 날 저는 서울행 비행기에 몸을 실었습니다. 인천공항에 도착하는 순간 저는 다른 차원으로 이동한 것 같은 착각에 빠졌습니다. 도쿄의 침울함과는 정반대로 서울은 폭발적인 에너지로 넘실거리고 있었습니다. 공항 곳곳에는 GH 서울 정상회의를 알리는 배너가 걸려 있었고 대형 스크린에는 한국형 차세대 전투기가 창공을 가르는 영상이 나오고 있었습니다. 지나가는 사람들의 표정에는 여유와 자신감이 넘쳤습니다. 그것은 단순히 돈이 많아서 생기는 표정이 아니었습니다. 우리가 해냈다는 자부심이 만들어낸 광채였습니다. 약속 장소는 청와대도 외교부 청사도 아니었습니다. 최정훈 대사, 아니 이제는 국가안보실장이 된 그가 저를 초대한 곳은 서울 외곽의 한 조용한 추모공원이었습니다. 봄비가 촉촉이 내리는 오후. 그는 우산도 쓰지 않은 채 묘비 앞에 서 있었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베넷. 먼 길 오느라 고생했습니다. 그는 젖은 코트를 입은 채 저를 반겼습니다. 그의 머리칼에는 흰 눈이 내린 듯 빗방울이 맺혀 있었습니다. 여기는 누군가의 묘소입니까? 제가 묘비명을 읽으려 다가가자 그가 조용히 묘비를 쓸어내렸습니다. 애국지사 김철수의 묘. 1920에서 2005. 제 할아버지입니다. 아, 독립운동 가셨군요. 아니요. 총을 들고 싸우신 분은 아닙니다. 최 실장이 묘비 앞에 놓인 국화꽃을 바로잡으며 담담하게 말을 이었습니다. 할아버지는 1950년대 초반 주한 미국 대사관에서 청소부로 일하셨습니다. 영어를 한마디도 못하셨지만 눈치 하나는 기가 막히셨죠. 그는 잠시 하늘을 올려다보았습니다. 어느 날 할아버지는 대사관 쓰레기 소각장에서 태워지기 직전인 서류 뭉치를 발견하셨습니다. 미군 장교들이 실수로 섞어버린 기밀 서류였죠. 뭔지 모르지만 중요하다는 직감이 드셨답니다. 그래서 그 냄새나는 쓰레기통을 뒤져서 그 종이들을 러닝셔츠 속에 숨겨 나오셨습니다. 제 심장이 쿵 하고 내려앉았습니다. 설마 그 문서가? 네. 요시다 서명이 담긴 부속 합의서 4본. 그리고 일본의 야욕이 담긴 초기 정보 보고서들. 할아버지는 그게 뭔지도 모르고 평생 장롱 깊숙이 숨겨두셨습니다. 언젠가 나라에 힘이 생기면 그때 써라라는 유언만 남기시고요. 저는 전율했습니다. 지금까지 세상을 뒤흔들었던 그 엄청난 문서들이 국가정보기관의 금고가 아니라 평생 빗자루질을 했던 한 노인의 러닝셔츠 속에서 나왔다는 사실이. 우리는 그동안 이 문서의 존재를 알고 있었지만 쓸 수가 없었습니다. 국력이 약했으니까요. 미국이 무서웠고 일본의 보복이 두려웠습니다. 하지만 최 실장이 저를 똑바로 바라보았습니다. 이제는 때가 되었다고 판단했습니다. 할아버지가 목숨 걸고 지킨 종이 한 장, 이제는 우리 후손들이 지킬 힘이 생겼으니까요. 그는 주머니에서 낡고 빛바랜 흑백 사진 한 장을 꺼내 묘비 위에 올려놓았습니다. 젊은 시절의 김철수 옹이 빗자루를 들고 환하게 웃고 있는 사진이었습니다. 보십시오, 할아버지. 당신이 주운 쓰레기가 대한민국을 구했습니다. 당신이 청소부 김철수가 아니라 대한민국 최고의 외교관이었습니다. 빗줄기가 굵어졌지만 저는 눈물을 닦을 생각조차 하지 못했습니다. 이것은 기적이 아니었습니다.
평범한 사람들의 위대한 헌신이 모여 만들어낸 필연이었습니다. 켄지가 말했던 이자가 원금보다 커졌다는 말의 의미를 알 것 같았습니다. 한국인들은 지난 100년 동안 이자를 갚기 위해 뼈를 깎는 인내로 원금을 적립해왔던 것입니다. 저녁 7시. G8 정상회의 환영 만찬장. 대한민국 대통령이 주재하는 이 자리에는 미국 대통령, 영국 총리, 독일 총리 등 세계의 리더들이 모두 모여 있었습니다. 하지만 일본 총리의 자리는 없었습니다. 대신 그 자리에는 태극기 배지를 단 한국의 젊은 과학자들과 청년들이 앉아 있었습니다. 저는 미국 수행단의 일원으로 구석에 앉아 그 광경을 지켜보았습니다. 한국 대통령이 건배 제의를 했습니다. 우리는 과거에 얽매이지 않습니다. 하지만 과거를 잊지도 않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 선 것은 누군가를 짓밟고 올라선 것이 아니라 짓밟혔던 풀들이 다시 일어나 숲을 이루었기 때문입니다. 대통령이 잔을 높이 들었습니다. 진정한 강국이란 힘으로 이웃을 위협하는 나라가 아니라 그 힘으로 평화를 지키는 나라입니다. 새로운 시대를 위하여. 위하여. 수백 개의 크리스털 잔이 부딪히는 맑은 소리가 연회장을 가득 채웠습니다. 그 소리는 마치 100년 전 끊어졌던 민족의 맥이 다시 뛰는 심장 소리처럼 들렸습니다. 만찬이 끝나고 저는 서울의 야경이 한눈에 내려다 보이는 남산타워에 올랐습니다. 발 아래로 펼쳐진 도시는 보석처럼 빛나고 있었습니다. 한강이 물결 위로 비치는 불빛들은 마치 은하수처럼 흘러갔습니다. 저는 문득 일본 다카이치 총리가 했던 말이 떠올랐습니다. 한국은 겁쟁이라고 했었죠. 틀렸습니다. 그들은 겁쟁이가 아니라 기다릴 줄 아는 사냥꾼이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깨달았습니다. 이제 미국은 더 이상 한국을 가르치려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우리는 그들에게서 배워야 합니다. 잿더미 속에서 꽃을 피우고 쓰레기통 속에서 보물을 찾아내며 끝없는 침략 속에서도 결코 꺾이지 않는 그 불굴의 정신을 말입니다. 저는 핸드폰을 꺼내 국무부 장관에게 마지막 보고서를 전송했습니다. 보고서의 제목은 다음과 같았습니다. 보고서, 팍스 아시아나의 시작, 조용한 아침의 나라가 태양을 삼키다. 전송 완료 버튼을 누르자 화면 위로 전송됨이라는 메시지가 떴습니다. 저는 가볍게 숨을 내쉬며 서울의 밤바람을 맞았습니다. 차갑지만 상쾌한 새로운 시대의 바람이었습니다. 저 멀리 동의 바다, 독도 위로 떠오를 내일의 태양은 그 어느 때보다 붉고 찬란할 것입니다. 그리고 그 빛은 이제 일본의 그림자를 걷어내고 전 세계를 비추는 등대가 될 것입니다. 이것으로 제임스 베넷의 긴 보고를 마칩니다. 굿나이트, 언드 가드 블레스 코리어. 오늘 영상 어떻게 보셨나요? 다카이치 총리는 독도를 이용해 자신의 권력을 강화하려 했지만 결국 한국이 보존해온 진실 앞에 무릎을 꿇고 말았습니다. 일본은 믿었던 스승과 미국에게 동시에 배신당했다고 생각하겠지만 사실 그들은 거짓을 덮으려다 스스로 넘어진 것입니다. 여러분이 만약 유엔 회의장에 있던 한국 대표였다면 일본에게 마지막으로 어떤 말을 해주고 싶으신가요? 여러분의 사이다 같은 한마디를 댓글로 남겨주세요. 저는 다음에도 가슴 뜨거운 이야기로 찾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